자, 1997년 5월 27일 새벽 일본 고베시 스마고 중학교 정문 앞에서 발견된 시신. 칼로 근 X자 모양의 상처가 있는 눈과 귀까지 찢어진 입까지.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요. 피해자가 고작 11살 초등학생이었다는 겁니다. 저 천진난만한 아이가. 저 어린아이가 보통 그렇게 상처가 남아있으면 원한 관계일 경우가 많거든요. 무슨 원한이 있겠어, 전화에. 전화에 무슨 원한이 있었겠습니까? 그러게요. 자,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살인범은 찢어진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닉네임 사카키바라 세이토와 경찰을 향한 도발적인 메시지까지 남겨놓았습니다. 자, 게임이 시작됐다. 우둔한 경찰들아, 나를 잡아봐라. 어머. 나는 사람을 죽이는 게 유쾌하다. 사건의 잔혹성 그리고 도전장까지 보내는 대범함 때문에 경찰에서는 범인을 건장한 30, 40대 남성으로 예상을 하고 수사했는데요. 자,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한 달 뒤인 6월 28일 범인이 검거되자 일본 열도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지고 맙니다. 그 이유는 범인은 바로 피해자의 시신이 놓여있던 중학교의 평범한 재학생 14살 아즈마 시니치로였기 때문입니다. 뭐야? 자, 그런데 범행 조사 도중에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체포 후 순순히 범행을 자백한 아즈마는 원래 교문에 걸어두려고 했는데 이게 자꾸 떨어져서 앞에 두고 온 거예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사이코패스. 뿐만 아니라 취조 도중 추가로 밝혀진 범행들. 2, 3개월 전부터 4명의 초등학생들을 이유 없이 망치로 때리거나 칼로 찔렀고요. 일이야. 심지어는 살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와, 뭐지?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일본 국민들이 더 격분했던 건 당시 일본의 소년법상 형사처벌 대상 나이가 16세였기 때문에 14세였던 아즈마는 그 어떤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고요. 정신과 치료를 위해 관동의 의료 소년원에 수감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7년 후인 2004년에 퇴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즈마는 일본 열도를 다시 한번 또 큰 충격에 빠뜨리고 맙니다. 2015년에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수기를 출판한 겁니다. 자, 수기를 통해 범죄 당시 잔혹한 행위 묘사와 자신의 살인에 대한 정당성을 줄줄이 늘어놓아 피해자 유족들은 또다시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최근 발행 2주 만에 누적 판매 부수 15만 부, 매출 종합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살인, 일본판 악마를 모았다였습니다. 영국 하트퍼드셔 보빙던의 작은 마을. 평화로운 이 마을에 갑자기 원인 모를 병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경련과 마비 증상으로 하나 둘 쓰러지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결국 사망자까지 나오고 맙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마을 사진기 부품 회사에서 일하는 한 남자가 수사에 결정적인 증언을 하는데요. 사람들의 증상을 보니 탈륨 중독으로 보이는데요. 탈륨에 중독되면 구토나 경련이 일어나거든요. 자, 놀랍게도 그의 증언은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점을 그리고 그를 수상하게 여기는데요. 자, 왜냐하면 일반인이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화학 지식을 줄줄이 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뒷조사를 시작한 수사팀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냅니다. 이 모든 건 그가 설계한 살인 계획이었던 겁니다. 근데 아까 한 기자님이 탈륨 그랬잖아요. 네네. 탈륨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단서가 된 거예요. 우리 모르잖아요, 탈륨이 뭔지. 일반 사람 모르는 거죠. 자, 맹독 물질인 탈륨을 커피나 차에 탄 뒤 사람들에게 태연한 표정으로 권해왔던 겁니다. 와, 그리고 결정적으로 경찰은 그의 집에서 탈륨을 비롯한 각종 독극물과 독약 실험을 소상히 기록한 일기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 독극물 살인범이었던 그의 이름은 그레이엄 영. 자, 그런데 그의 범행은 꽤 어릴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학창 시절 다른 과목은 거의 낙제에 가까웠지만 그는 고작 14살의 나이에 독학만으로 대학원 수준의 화학 지식을 습득할 만큼 천재적인 두뇌의 소유자였습니다. 아, 이거 좋은 머리를 좋은 데 쓰지. 그러니까. 예, 그러던 어느 날 영국 런던 리스턴의 한 교실에서 의문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점심으로 샌드위치를 먹은 학생들이 잇따라 복통을 호소하더니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는데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그레이엄 영은 자신의 일기장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합니다. 안티몬 타르타르 산염을 0.01g 섭취하면 인간은 복통을 일으킨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는 친구를 상대로 독국물 안티몬 타르타르 산염의 치사량을 실험을 했던 겁니다. 세상에. 자, 그리고 1962년 15살이 되던 해 그레이엄의 의붓 어머니가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는데 이러지 말지. 어머니 또한 그레이엄 영의 독약 실험 대상이었던 겁니다. 결국 그레이엄 영은 살인 미수 혐의로 투옥됐지만 정신 이상 진단으로 정신병원에 위탁됐고요. 9년 뒤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그가 자, 이번엔 영국 보빙던 마을에서 마을 사람과 또 회사 동료들을 대상으로 또다시 독극물 살인 사건을 계획 실행을 했던 겁니다. 완치된 게 아니네. 왜 완치 판정을 내린 거예요 도대체? 뭔가 연기를 한 거죠. 자, 이로 나가려고.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은 그레이엄 영. 하지만 1990년 8월 42세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자, 바로 다음 사건을 알려드리죠. 2005년 10월 일본 시즈오카. 자신의 블로그에 일기를 쓰기 시작한 한 여고생. 어제부터 어머니의 상태가 나쁘다. 전신에 발진이 일어나고 특히 얼굴에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다. 어머니가 2, 3일 전부터 다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거의 움직일 수 없게 됐다. 자, 언뜻 보면 투병 중인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야, 너무 무섭다. 자, 일기는요. 단순히 일상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바로 살인 일지였던 겁니다. 자, 여기서 또 나옵니다. 네. 독극물인 탈륨을 컵안에 발라서 친어머니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웠고요. 그 과정을 이렇게 블로그에 기록해 둔 거였습니다. 아이고야. 자, 이렇게 끔찍하고도 주도 면밀한 살인 계획을 세운 소녀는 16살의 여고생. 선생님과 주변 친구들은 그녀를 그저 얌전하고 또 성실한 우등생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이 소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전 그냥 화학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녀의 내면은 잔혹한 악마의 모습이 숨어 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일본 열도를 경악하게 만든 또 하나의 사실. 체포 당시 그녀의 방에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영국의 연쇄살인마 그레이엄 영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는 거. 아유, 따라했고 모방범죄구나.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탈륨이라고 하길래 네. 어떻게 저렇게 동일한 우린 들어보지도 못한 독극물이 그러니까. 두 번 나오나 했더니 존경한 사람이었군요. 모방범죄. 별걸 다 존경하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약 400km 떨어져 있는 니즈니 노브고르드주. 이곳에 사는 46세 아나톨린 모스크빈. 그는 무려 13개 언어를 구사하며 특히 고문헌 해석에 밝아 10권이 넘는 러시아 역사책을 집필한 저명한 학자였습니다. 훌륭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에겐 정말 특별한 취미가 하나 있었으니 아빠가 머리 빗겨줄까? 올가, 오늘 생일이지? 우리 파티하자. 바로 여자 인형을 수집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011년 어느 날 아나톨린의 아파트를 우연히 방문한 부모님은 방을 가득 채운 물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온 방에 가득 찬 인형들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때 밝혀진 정말로 충격적인 사실. 뭐예요? 당시 그의 집을 가득 채운 인형은 뭔데? 미라화된 여아 시체였던 겁니다. 사람 시체요? 게다가 이 시체들은 무려 29구나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어머, 웬일이야. 자, 낮에는 존경받는 역사학자로 또 밤만 되면 추악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매일 밤 동네 공동묘지를 파헤친 그. 그는 그때마다 붕대와 약품을 이용해 미이라처럼 만든 뒤 어머머. 다시 또 여기에 드레스를 입혀서 전시해 놓았던 겁니다. 엽기다. 자, 무려 이 엽기 행각은 10년 동안 지속이 됐고요. 그가 무덤에서 꺼낸 여아 시체만 무려 159. 아니,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아니, 이게 부모들이 생각해요. 이게 네. 말이 되냐고요. 나는 그 가족들이 정말 걱정돼요. 자, 러시아 전역은 물론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이 사건. 자, 너무나도 엽기적이어서 그 누구도 선뜻 영화로 제작하지 못해왔던 게 아닐까요?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져 살았던 영국의 한 쌍둥이 자매가 있습니다.
그 세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들이 택한 건 죽음이었습니다. 1982년부터 주말이면 어김없이 영국의 B 정신병원을 찾았던 영국의 저널리스트 마저리 윌리스. 그녀는 8, 90년대 영국 전역을 큰 충격에 빠뜨린 쌍둥이 자매 준과 제니퍼를 인터뷰하기 위해서 병원을 종종 찾았던 건데요. 그러던 어느 날 마저리를 본 쌍둥이 동생 제니퍼는 의미심장한 말을 건넵니다. 마저리, 전 죽어야 해요. 왜냐하면 준과 저는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제니퍼는 대체 왜 이런 말을 했던 걸까요? 1963년 베네수엘라 북동쪽 카리브해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바베이도스 출신 오브리와 글로리아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일란성 쌍둥이 준과 제니퍼를 품에 안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꿈꾸며 영국의 남서부에 위치한 웨일스로 이사하게 되죠. 하지만 사랑만 받으며 자라도 모자랄 유년 시절 준과 제니퍼는 주민들의 차가운 멸시와 조롱을 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결국 쌍둥이 자매는 마음의 문과 말문까지도 닫아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정말 미스테리한 일은 준과 제니퍼가 나누는 대화는 부모님을 포함한 그 누구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아니 뭘 무슨 말로 하길래 서로 다른 사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들만의 뭐 언어를 개발한 건가요? 오늘 개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정확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몸짓과 함께 영어를 상당히 빠르게 스타카토식으로 구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매를 두고 침묵의 쌍둥이, 악마의 쌍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 우리 심심한데 소설 하나 써볼까? 목표 없는 삶을 살아가던 자매는 함께 글을 써보기로 합니다. 장르는 범죄 스릴러물. 그런데 문제는 이야기로만 그친 게 아니라 실제 범행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죠. 1981년 절도와 함께 건물 3곳의 방화를 저지른 준과 제니퍼는 1982년 18살의 나이로 법정에 선 뒤 정신병원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신병원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결과는 각자 독방을 쓰던 제니퍼와 준은 매번 서로 입이라도 맞춘 듯 한 명은 굶고 한 명은 과식하고요. 어떻게 하지? 똑같이 괴상한 자세로 앉아있기까지 한 건데요. 게다가 이런 미스테리한 행동을 수차례 반복하게 이릅니다. 와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같이 똑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 서로 다른 방에 있고. 그러니까 미스테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29살이 되던 1993년 3월 준과 제니퍼는 시설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동생 제니퍼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요. 안타깝게도 심장 발작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아까 자매가 기자에게 했던 말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마저리, 전 죽어야 해요. 왜냐하면 준과 저는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준과 제니퍼 둘 중에 한 사람은 죽어야 한다는 약속. 그런데 정말 동생 제니퍼의 죽음이 예정돼 있었던 걸까요? 당시 언니 준은 동생의 죽음에 그 어떤 애도의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난 해방된 거야. 제니퍼가 나를 위해 삶을 포기했어. 라고 일기장에 기록을 남겼다고 이게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아니 그럼 그 자살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지, 뭔가 이게 둘이 나눠져 있던 걸 하나로 약간 합친 기분은 안 들어요. (1957년 2월 25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거리 이곳에서 의문의 상자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상자 속에는 불과 7살이 안 돼 보이는 한 소년이 처참한 시신이 되어 들어있었습니다. 어린 소년의 몸에 남겨진 끔찍한 상처, 심각한 영양실조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직접적인 사인은 치명적인 머리 부상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소년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친 거죠. 이토록 극악무도한 살인 사건이 벌어지자 경찰은 즉각 비상태세에 돌입, 소년의 신원을 밝히는 데 주력합니다. 하지만 이 소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야 이거 또 뭐지?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상자와 담요, 또 소년의 것으로 추정되는 모자의 판매처와 제조사까지 추적했지만 단서를 얻는 데는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이 사건은 The Boy in the Box, 상자 속의 소년으로 불리며 미 전역에 알려지게 되는데요. 그때 결정적인 증언을 입수하게 됩니다.
자신을 M이라고 밝힌 한 여성. 그녀의 증언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우리 엄마가 돈을 주고 산 아이였어요. 그리고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의 어머니에게 신체적, 성적인 학대를 받았으며 결국 욕조에서 어머니의 손에 살해됐다는 거였습니다. 재수사를 시작한 경찰. 그녀의 증언과 사건의 정황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검사 결과 소년의 오른손과 양발이 매우 오랜 시간 물에 노출되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 거였죠. 결국 그녀의 어머니를 용의자로 지목한 경찰은 점차 수사망을 좁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안타까운 사실이 밝혀지고 맙니다. 증인이었던 M이 사실은 정신병력을 갖고 있으며 게다가 용의자의 이웃 주민들은 그녀의 집에 소년이 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증언한 거였죠. 또 뭐죠? 결국 차가운 시신으로 길가에 버려진 이 아이는 끝내 이름조차 밝히지 못하게 됐는데요. 1957년 7월 27일 필라델피아의 경찰들이 이 소년을 시립묘지에 안장하면서 천국에 있는 아버지시 이 이름 모를 소년을 축복하소서라는 묘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가깝지만 가장 먼 곳이기도 한 북한. 그런데 폐쇄적인 북한 사회에서도 암암리에 퍼져나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역대급 연쇄살인이 있습니다. 함경남도 신포시에 살고 있는 40대 박명식 씨. 그에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수년째 차도를 보이지 않는 간경화. 유명한 의사를 찾아도 백방수소문에서 좋다는 약을 써봐도 점점 더 짙어만 가는 병세. 그런데 옛날에 용한 점쟁이를 알아. 아주 점을 똑대기 잘 보더라고. 하하하. 우연히 듣게 된 직장 동료의 말. 박명식 씨는 결국 그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내 간경화가 너무 심해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제발 살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라요. 사람의 간을 먹어야 그 간경화가 나. 그리고 젊은 사람의 간일수록 더 좋지. 박명식은 그게 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며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하지만 병세가 점점 더 심해지자 어차피 죽을 바엔 점쟁이 말대로 해보기라도 하자! 라는 17세기, 결심을 하고 19세기야. 합니다. 1990년 4월 그는 농촌에 봉사활동을 하러 온 학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잠든 한 학생의 입을 틀어막고 준비한 흉기로 급소를 공격합니다. 과연 그는 살인에 성공을 했을까요? 실패했으면 좋겠다. 며칠 뒤 심하게 훼손된 한 학생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렇습니다. 간이 없는 시신이었죠. 며칠 후 그는 20대 여성을 또 살해. 그 뒤 6개월 동안 무려 10건의 살인을 저지릅니다. 자기가 살자고. 하지만 결국 그의 엽기 행각은 덜미를 잡히고 맙니다. 그때도 그는 13번째 살인을 저지르던 중이었습니다. 그에게 붙잡힌 학생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살인범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주민들이 힘을 모아 도망가던 박 씨를 붙잡는 데 성공한 거였죠. 결국 그해 10월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아 얼마 뒤 사형을 당했고요. 점쟁이 역시 약 15년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33년 전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났던 그 현장.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제 관문 역할을 해온 김포국제공항입니다. 1986년 가장 큰 스포츠 행사인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당시 공항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여느 날과 다를 것 없이 오가는 승객들로 분주했던 공항 청사. 그런데 국제선 5번 출입구와 6번 출입구 사이에 있었던 스테인리스 쓰레기통에서 갑자기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폭발로 인해서 일가족 4명과 당시 공항관리공단 직원 1명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현장을 수사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폭발은 수류탄 무려 7개와 맞먹는 폭발력을 지닌 것으로 추정. 자, 그런데요, 당시 사고를 두고 경찰은 물론 국가안전기획부, 보안사령부까지 합세해 수사를 했지만요. 모든 수사력을 동원했지만 아시안게임을 앞둔 상황이라 단서가 너무 부족합니다. 라고 발표했고요. 결국 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 잊혀져 가던 이 충격적인 사건의 범인을 집요하게 쫓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마이니치 신문사 무라타 노부이코 기자였습니다. 그는 무려 23년이 지난 2009년 3월 자신이 쫓은 진실을 세상에 알렸는데요. 사건의 배후 조종자는 고 김일성과 김정일. 범행을 지휘한 것은 무슬림 테러리스트 아부 니달로요. 청부 테러리스트로 악명 높은 아부 니달이
북한과 손을 잡고 김포공항 폭탄 테러를 벌였다는 사실을 동독 정부기관 슈타지의 비밀 기록을 통해 밝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김포공항에 잠입해 테러를 벌인 과정이 상세히 설명돼 있었는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초동 수사가 너무나 미흡했고요. 그날의 진실은 다시 어둠 속에 가려졌습니다. 그날 김포국제공항 테러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